JTBC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직 집무실이나 회의실 등 내부로 진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에 앞서 간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영장 발부 직전에 서울 동부구치소 대기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서 이를 제지해서 김 전 장관은 현재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집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정치부 구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경찰 수사 상황도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실뿐 아니라 이곳 국가수사본부가 바로 옆에 위치한 경찰청과 또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해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 봉쇄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경비라인과 또 지휘부인 경찰청장, 또 서울지방경찰청장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서울경찰청 상황을 지켜보다 왔는데요. 오전에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청장실로 향하는 수사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 들려온 소식으로는 경찰 국수본 수사관들이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경찰청 본청, 서울경찰청 그리고 국회 경비대 이렇게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역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내란 혐의입니다. 대통령실에 투입된 인원이 18명인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그 대상입니다. 이번에 한남동 관저는 압수수색에서 빠졌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출입 기록과 또 회의록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실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자 승낙 없이는 임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 대통령실이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요. 낮 12시부터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벌써 3시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추후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예,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지금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구혜진 기자,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당시엔 청와대였죠. 청와대 갔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소식들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포함이 되고 한남동 관저는 포함이 안 된 것이죠. 네, 관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압수수색을 놓고 여전히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은 지난 청와대, 과거에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압수수색들과 비슷합니다. 이 과거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압수수색을 살펴보면요. 이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가 정리를 해서 임의 제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 수사기관과 청와대 대치 끝에 압수수색을 못하고 돌아가는 이런 장면을 본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2017년 이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도 예. 이 청와대는 군사상의 보안시설이고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라는 이유를 들면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과거 2012년 11월로 기억하는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그때 거부를 해서 불발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거부를 해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알려온 바에 따라도 대통령실 아직 협의 중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 11시 54분쯤에 경찰 국수본 수사관 18명이 대통령실의 청사 근처로 왔는데 일단 필요한 곳
대통령실과 경호처 등 그리고 국무회의 회의 장소 등은 내부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진아 교수님, 아까 앞서 구혜진 기자가 형사소송법을 거론을 했는데 뭐 군사상 보안 등을 이유로 해서 이런 곳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법에 명시는 돼 있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조항인가요? 보면 하지만 또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예.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사항들이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이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압수수색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필요한 그런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뒤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그러한 안보에 관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다른 관공서를 압수수색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렇게 타협해서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자가 누구이고 네. 어떤 그런 사전에 어떤 모의했나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정해서 좀 협의를 해서 좀 임의 제출이 아니라 좀 제한적으로라도 들어가서 이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지금 차진아 교수님께서 분석하시는 거는 물론 법상 군사적 보호 등의 이유 때문에 일단은 거부할 수 있다는 법에 보장은 돼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제한적 공간이나마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같이 동행을 해서 예. 어떤 안보에 어떤 누가 비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서 예. 좀 관련 문서를 같이 찾아서 건네주는 방식. 어차피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는 찾아야 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한적이지만은 좀 압수수색 영장을 좀 집행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이 그래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군사상 보안 시설 그리고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서 할 수 없다라는 그 법적 근거를 대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납득을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밝힌 내용이 현장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국무회의 회의록 역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야 할 물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회의록, 즉 12월 3일 밤에 열린 계엄령 심의를 한 그 국무회의 때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국무회의 회의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오전에 조버경 기자가 단독으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단독으로 들어봤는데 이 인터뷰 내용 잠시 보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시죠. 국무회의인지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한 10여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불법 계엄이라는 데는 동의를 하시나요? 법률적인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전 인터뷰에서는 찬반을 찬반을 말할 수 있는 약간 자리는 반대하셨다고 아니었습니다. 하셔가지고. 물론입니다. 그 자리에 저는 동의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을 거고 또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 요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들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오늘 오전에 저희 JTBC 조보경 기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비공식 일정에 따라가서 어렵게 인터뷰를 성사했는데요. 송 장관의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무회의인지도 몰랐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갔다. 한 10여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 이 내용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찬반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 국무회의가 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국무위원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내란죄 동조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국무위원들이 이런 반응을 했는지는 추후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질의에서도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당시 이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국 혁신당 조국 의원이 질의를 했고요. 지금 퇴장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차 교수님, 국무회의인지도 모르고 갔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갔다. 그리고 10여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송미령 장관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국무회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안건을 사전에 장관들에게 알려주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찬반을 논한 자리는 아니고 대통령이 결국은 그 반대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도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당시 이 엄중한 계엄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이런 식으로 송미령 장관의 말대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의 수가 몇 명인지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데 예. 정보조직법에는 그 국무회의가 열리려면 심의를 하려면 15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명 정도만 참석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예. 좀 전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 출석해서 답변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일날 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 심의는 그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회의였다기보다는 예.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좀 통보하는 형식의 그런 예. 회의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정족수도 갖추지 못했거든요. 지금 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뭐 한덕수 총리의 말에 의하면 본인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만류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가운데 안건도 모르고 불려간 그런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사람들은 그냥 사태를 그냥 무슨 일인가 해서 그냥 참여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소위 요식행위였거나 예, 또는 예, 입이 그렇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급하게 이루어진 예, 예. 국무회의일 수 있겠다라는 예, 예. 추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각 이런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누가 참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상황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동시에 국회에서도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질의에 나섰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계엄 내관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좀 들어주십시오. 예, 좀 들어주시고, 자, 여야가 번갈아서 국정 현안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가방이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다시 과기소위 위원장을 다시 맡았습니다. 제 올 질의 중에 다시 과기소위를 위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는 대한민국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 기둥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제도, 또 자유민주주의라고 뒷받침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는 일부는 우리 일부 동료를 비난하는데 이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보다 조금 연배가 낮은 세대는 계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계엄 직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만 계엄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듣고서 과연 국회로 가야 되나 사실 생각했습니다. 혼자 약간 비급한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집안에 상이라는 이유도 있고 마산에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급하게 국회로 달려와 달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국회로 달려가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국회로 달려와 달라 절규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5분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왔더니 국회 앞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파천교로 차를 후회시켜서 파천교에서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같이 함께 경찰의 제지를 뚫고 월담했던 선배 의원이 계십니다. 그 시절에 그걸 느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저는 순간 그때 당사로 가야 되나 국회로 가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당사가 훨씬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계엄군이 진짜로 진압에 나섰고 좀 더 일찍 나섰더라면 수천 명 가까운 시민들과 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국회보다도 당사가 훨씬 더 빨리 제압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냐 국회냐 이걸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서계엄 포고령에 보면은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계엄의 내관을 해제했던 우리 용감했던 선배 동네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정치의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가버린.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풀어야죠. 자, 우리 국무위원님들, 국무총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근대 국가는 우리 의회 민주주의 제도와 함께 관료제라는 든든한 기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료제라는 것은 바로 실력과 능력과 오랜 경험과 지혜로서 국가를 뒷받침하는 기둥입니다. 이런 정치의 혼란기를 맞아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신념을 지키시고 우리나라. 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정부 긴급 현안 질의 실시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확히 경찰이 목표로 한 대통령실 내부 집무실이나 또 국무회의 회의실, 또 경호처 관련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아직 내부로 진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경호처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정오쯤 대통령실의 수사관들이 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에는 따라서 대치 중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재 협의 또는 대치 중인 상태로 아직 이렇다 할 압수물 확보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교수님, 만약에 이렇게 대치가 이어지다가 전례에 따라 보면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또는 필요한 이런 계엄 관련 문건들을 제대로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국민들이 많은 의문을 품거든요.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예들을 보면 필요한 서류들이 거의 입수가 못 된 그런 해서 수사상 굉장한 지장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의자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결국 대통령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가능하네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피의 사실이 지금 내란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체제를 전복하거나 국가의 어떤 이 중대한 어떤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들은 반드시 입수할 수 있도록 청와대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사소송법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그 바로 다음 조항에는 하지만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협조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항이 적용돼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경찰 수사관과 대통령실 이 협의를 또는 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 상황이 어떤지 바로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지금 압수수색 진행 잘 되고 있나요?
아직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인력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지 4시간 정도 됐지만 압수수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대치 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대통령실 민원실 2층에서 이 국수본 관계자들이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인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날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비슷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는데 별도의 장소에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례를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압수수색 시도 현장을 촬영하지 못하게 막아 기자단의 항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취재진의 취재도 좀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 압수수색이 이제 시작된 거니까요. 그럼 대통령실은 지금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응 중입니까?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에 이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강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 선임을 타진 중입니다. 윤 대통령의 법조계 측근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우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법무법인 두세 군데도 수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추가 입장을 낸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14일엔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아직까진 입장을 내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 조짐이 보이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주처럼 담화를 내거나 하야 시점을 밝히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엔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기보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 구체적인 하야 시점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임기를 포함해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혼란을 키우게 될 것이란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오늘 정오쯤부터 시작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지금 3시간 넘게 사실상 대치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목표한 지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확보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현재 경호처 직원들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대치 상황이라고 김태형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차진아 교수님, 그러면 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수사 절차상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가장 먼저 시행하는 수사 중에 하나가 예. 압수수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증거인멸을 못하도록 하고 어떤 그 피의자가 나중에 부인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물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압수수색을 먼저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뭐 소환해 가지고 피의자 신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 뒤에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르면 뭐 며칠 내에도 윤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언론의 관측들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압수수색은 그렇다 치고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명분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법에 따라서 구속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검찰에서 만약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는다 한다면 구속기간이 최대 20일입니다. 그래서 20일이 지나고 나면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예. 공소를 제기해야 이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수사하고 나서 만약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은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 신청 시점은 보통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다 거의 완료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인신을 구속한 다음에 나머지 수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는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그 집무실과 또 경호처, 또 국무회의가 있었던 회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약 3시간 넘게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과 사실상 경찰이 대치 상황인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일단 1차적으로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나 또는 영장 청구 그 시점을 혹시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을까요? 뭐 빠르면 이번 주다. 그렇게는 제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 수괴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혐의인데 이것은 예. 이제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윤 대통령이 부인하거나 혹시 거짓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뭐 물증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인하느냐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당장 이번 주에 어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인신을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진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수사는 생물이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예. 수사 상황에 따라서 소환 시기나 예. 또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가 됐느냐에 따라서도 예. 소환 시점이 더 당겨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우두머리 또 그리고 그 수괴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두머리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거 잠시 보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요 내란죄 위계별로 지금 물론 이제 검토 대상으로 저희 붙인 것은 수사기관에서 확정을 한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에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우두머리라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어떤 혐의는 그 내란죄에 있어서의 우두머리 이 혐의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조사가 늦어질지 아닐지는 수사 상황에 따라 조금 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지금 긴급 체포나 영장 청구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이 부분을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현직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되면 헌법 제71조인가요? 그 대통령 권리나 예. 사고 상황이면 다음인 국무총리 등으로 이제 후순위에 따라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이양이 되는데 대통령이 긴급 체포 또는 구속이 되면 이건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의 유고가 이제 예. 그 권위가 있고 사고가 있는데 사고는 이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예.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다 그러면은 그때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 자체가 그 사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윤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이 돼서 공소 제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이제 구속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상당한 장기간이 이르는 것이고 네. 그럼 옥중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옥중 결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겠고 그러면 이것은 사고로 일시적인 어떤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장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서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긴급 체포나 또는 구속이 돼서 장기화되면 이거는 사고로 봐야 한다. 예, 공소가 제기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면 예. 그러면 이것은 사고 상태로 봐서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옥중 결재 가능성은 일단은 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단체장이
공소 제기되어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체포됐거나 이렇게 해서 석방되는 거하고 달리 구금 상태에서 이제 지금 그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예. 그것은 직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평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체포 내지 구속된 다음에 공소가 제기된다면 이것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평가해야 되고 이때도 옥중 결재를 해야 된다면 특히나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네. 어떻게 이 지난한 이러한 나라의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워낙 갈 수 광범위한 권한도 있고 있겠습니까? 업무도 광범위하니까요.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당위성 측면에서 봐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국민들이 더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면 예.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만 그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발만 하면 예. 이제 어떤 혐의든 걸어서 고발만 하면 피의자가 되고 그러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야당 대표들도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전언에 따르더라도 국무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의 공모 혐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무를 배제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대정부 상대 긴급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 잠시 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원들 앞에서 모두 발언하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어제 국방위에서도 곽종근 특수사령관에게 의미 있는 증언들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존경하는 비상계엄 사태 국민 여러분,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존경하는 조호영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과거에는 반갑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셨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의 내란 행위를 저질러서 탄핵이 마땅히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저희 내각은 지금은 이러한 그 과정에 이른 이 어려운 경제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제 말 생기는 데 절 보세요. 집중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대행의 바로 순서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즉 아까 서영교 의원의 요구대로 국무총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90도의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했던 것은 양두구육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일생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생을 권력과
영화만을 쫓았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정권을 바꿔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니고 제3의 길, 바로 한동훈 대표와 야합해서 어떻게 영화를 더 연속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그 내용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지 그러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하남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양두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오후 4시쯤 해명을 했고 저희 정부로서도 명확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그 오후 늦은 해명은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혹은 진보적인 이 나라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는 야합은 바로 연성 쿠데타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아 뜨거라 이거 아닌가 배 잠시 권력에 취했나 배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개인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볼까요? 12월 4일 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 총진위원들이 만났지요. 네. 계엄이 해제된 그날입니다. 12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당과 정부의 국정을 맡기겠다. 정부 안정 방안을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 비공개 회담을 합니다. 12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야합을 위한 회동을 합니다. 12월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대책이라고 해서 공동 담화를 발표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 이 자체가 일련의 그 내용 이 일련의 들으세요. 이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이게 틀린 게 이건 팩트예요. 의원님께서 전혀 이 정신이 문제를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총리. 이것은 한덕수 총리님.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해서 이 어려운 국정의 안정을 기하라라는 내가 대통령의 말씀이 전달되셨고 제가 아직 그런 거기를 본론을 비판하기 얘기하기 위한 전에 아니 우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스스로 바는 죄책감과 부담감과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걸 알고 내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물은 거는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진행된 게 맞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스케줄대로 진행된 것이 전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본론을 얘기 안 당정 했어요. 간의 협의를 더 총리. 강화해서 이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 나라에서 개인 간의 야합에 의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내란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총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계엄이 일어났다고요.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그대로 안 한다고 했던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한덕수 총리. 나를 보세요. 나를. 네. 나를 보고 답을 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2024년 12월 5일자 대통령 담화문을 보겠습니다. 네. 총리와 한동훈 대표 등등이 만난 그 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부는 누굽니까? 뭡니까? 한덕수예요? 이것은 당과 정부가 한덕수입니까?
어떻게 개인에 그렇죠. 의해서 대표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은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 것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우리 장관 의원님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 12월 5일자 담화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주어진 권한 그리고 당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잘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둘이서 무슨 권한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걱정이 되시죠? 걱정이 될 만합니다. 자, 보세요. 이 슬라이드 보십시오. 똑바로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사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우리 둘이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이런 짓을 앞으로도 저질렀어요? 있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이런 짓을 왜냐하면 저질렀어요? 이것은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권력을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잘하실 텐데 이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정 간의 뭐라고요? 수정해 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의 머리를 수정해야 돼요. 그거는 잘 들어요. 그거는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한동훈 대표의 워딩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덕수 국무총리의 워딩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정협의예요? 이거는 당연히 이것이 당정협의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덕수, 한동훈 반란이에요. 아닙니다. 전혀 고생합니다. 아니 의원님 정말 그러시다면 이거는 진짜 수정을 해 주십시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걷어치고 어떻게 개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총리님, 이제 경찰이 소환했습니다. 그죠? 네. 검찰이 소환하는 꼴이 참으로 이상해요. 그렇게 속사포처럼 수사를 진행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 없이 구속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과 함께 공모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의 주동자로서 적극 수행자로서 김용현을 적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암시했던 검찰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는 안 부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장 두려운 일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3의 길 한동훈, 한덕수 야합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리로 족하지 않고 그 허영스러운 권력 추구액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 야합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말 틀립니까? 틀리셨습니다. 틀립니까? 그리고 대단히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무섭죠? 자, 보십시오. 무섭죠? 자,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무섭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제가 그렇지가 않은데 뭐가 무섭습니까? 얼굴에 제가 내가 본 천만에요.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본 한덕수 총리의 얼굴이 아니고 곧 범죄가 인지돼서 처벌받을 지경에 와 있는 한덕수 총리의 얼굴입니다. 의원님. 내가 총리를 한 지가 얼마 됩니까? 의원님, 제가 법과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 다 질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국정 일종의 농단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당 대표 담화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담화문에는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권한은 다 행사하십니다. 그러나 최대한 정부에 맡기고 자제를 하고 계시는 범죄 피의자 한덕수 들어가세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인간을 모욕하지는 마시고 원래의 의원님으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를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나오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제가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합니까? 지금 그 진행되는 사안에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있지는 않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산윤리로 우리 경제 안정적 청산유수로 관리를 얘기하는 위해서 제가 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에 혼신을 경제의 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건 대외 신인도의 확보하고 우리 경제가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부처의 장관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계속 보고 계십니다. 현재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시간이 지나서 박 의원의 마이크가 꺼진 상태인데요. 이어서 국민의힘 순서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그저 국민을 향해서 사죄하는 그 인사 제스처는 할지라도 탄핵만이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 경제 신인도를 높이는 이러한데 한덕수든 최상목이든 어떠한 윤석열 정부의 어떠한 국무위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이번 주말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부상 사상 출신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현장 상황 더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439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대정부 질의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지난 2년 9개월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이 내놓은 선출직 정치 입문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당을 믿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의 국민적 열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지금의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제77조 1항은 계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에 필요해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병력 동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를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적 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드리지 못한 채 큰 불평과 혼란을 얹어드린 점, 정부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를 지켜볼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에 가담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대전이 있도록 국회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만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미래를 걱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구성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합니까? 이분들이 내란의 의향이 있습니까? 내란의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민재판식으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 민주당에게 고백합니다. 이래서 되겠냐고요? 김영만요, 조용히 하세요. 내 이야기 들으세요.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 우리 공직자들, 100만의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우리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재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김동완이요, 조용히 하세요, 좀. 얘기가 있어요. 자,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총리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계세요. 제가 그만큼 전영기 의원님, 제가 그만큼 사과했어요. 좀 계세요. 총리님, 그때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우리 총리님이 하신 것은 이게 당정 협의회죠. 당정 간담회죠. 당정 협의를 앞으로 좀 더 강화하자. 그 전날 대통령께서 그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정상화 방안은 우리 여당에게 맡기고 내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정을 제대로 안정화시켜달라. 거기에 잘 협력해라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도 총리님하고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바로 해명을 했고 저희 정부로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총리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저도 총리님 생각하고 같고요. 총리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답답한 면이 있으실 건데 지금 그때 못하신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내각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1차적으로 정부와 여당 간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지만 저는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가가 이제까지의 발전된 상황을 지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우리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가면서 정부하고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종의 협의 제도라 할까요? 협의체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그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그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또 이런 그 한계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하고 있죠. 연말 소비 특수로는 사라지고 있죠. 민간 경제의 활력은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준비한 비상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으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를 해가지고 금융과 외환 시장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 또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안정의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지금 F4 회의라는 한국은행, 우리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이렇게 모여서 매일 지금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재무장관, 대사,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에 대한 IR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 상황과 정부 대응을 국제사회에 적극 전파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 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에도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예, 우리 총리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차근차근 실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할 수 있도록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12월 9일 날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전 정부의 이러한 성격의 협의체를 적극 참여하도록 동의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네, 그런 안을 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정부로서도 모든 부처와 분야에서 그러한 점검 협의체가 가동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의 그 여소야대 정국과 여론 지역에서는 야당의 정치적 협력 없이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여야 정치권에 협력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저는 큰 신뢰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정당을 가리지 말고 도울 수 있을 것을 최대한 돕고 독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12월 8일 날 총리님께서 공동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서 국정의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국정 공백은 곧 민생의 공백이며 민생 공백은 국가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생 안정과 함께 외교,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일, 국가를 책임지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갈등은 단순히 정치권 내부 문제를 넘어서 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여야가 서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면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 독재가 좀 심화되고 있어요. 네? 헌정사상 초유의 단독 예산 처리, 특갈비 전액 삭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래 되겠냐고. 이거 국가하고 이거 관계 있어요. 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긴급 현안 질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순서에 맞춰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상황, 현재까지 사실상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의도한 물품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경찰 못지않게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상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내란죄 수사 시작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첫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뭡니까? 네, 자정 직전쯤에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3 내란 사태 주동자로 지목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가장 먼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또 이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건요. 이 검찰이 이 내란죄 수사, 이번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렇게 세 개 수사기관에서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데 이 경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 법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수사권 조정 때문에 내란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법원이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번에 본 근거는 뭡니까?
네, 검찰청법 때문입니다. 이 검찰청법에 보면요, 이 검찰 같은 경우에 경찰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보면요, 이 조주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에 경찰 병력 보낸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법원은 경찰 수뇌부가 연루돼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어제 이제 20분 정도 짧게 진행된 실질심사 과정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재판부가 들어간 검사 3명에게 이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검찰 쪽은 이 경찰청장이 지금 피의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불안정했던 그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의 속도가 붙겠다 이렇게 관측해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 수사가 어디 쪽으로 향할 건지 보면요, 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이 길목이 뚫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압수수색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 방첩사는 물론이고 이 특수전 사령부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특히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 곽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두 통을 당시에 받았고 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7 특임대 같은 경우에도 이날 국회로 향했는데요. 이 특임 단장도 곽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전 장관 신병 확보한 검찰이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증언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수감 중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까? 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교정본부에서 이 어제 영장 발부될 그 무렵쯤입니다. 이 교도소에서 이 김 전 장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고 이 교도관이 보고 저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법사위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이 건강 상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 특수본에 오늘 오후부터 구속 후의 첫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여도현 기자가 잠깐 언급한 대로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교정본부장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구치소 대기 장소에서 극단적 시도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는데요. 그 발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떨어지기 전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침에 제가 보고받기를 어저께 11시 한 52분경에 이제 구인 피의자 거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영장 발부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지금 조사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런 극단적 시도, 물론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분석하고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야당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의 주동자로 몰고 윤석열 대통령은 빠져나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해서 극단적 시도를 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검찰의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이 주범인 것처럼 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와 연결지어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8시 40분쯤 알았습니다. 아침 8시 40분죠? 밤 8시 40분. 그 전에 징후는 못 느꼈습니까? 전혀 못 느꼈습니다. 특전사령관은 오래전부터 징후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징후였다고 증언했는데 반국가 세력,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세력 쓸어버려야겠다. 수시로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징후로 못 느꼈습니까? 못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8시 30분에 알고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 명령은 언제 내려졌습니까? 8시 40분에 그 말씀을 듣고 반대를 하고 그리고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좀 이런 설득과 이런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정확히 지금 몇 시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한 9시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무회의 한 기간은 시간은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언론에는 7분 정도 짧게 했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시간 자체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연락을 받고 한 명 한 명 들어왔기 때문에 딱 다 모여가지고 한 거는 마지막 오신 분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짧았을 거고요. 그 전부터 와 있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뭐 한 시간 정도 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회의는 개회부터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걸렸습니까? 모였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보통 국무회에서 하는 그러한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럼 개회 선언도 안 하고 대충 있다가 그런 복귀했습니까? 그냥 걱정하고 저 반대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고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절차적으로 다들 좀 황급하고 좀 힘들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무회의를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하지 않은 거네요. 그냥 모여있다 웅성웅성하고 걱정하다가 가버린 상태였네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이것이 수사가 뭐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평판과 평가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당시 그러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누군가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누가 설명했습니까? 별로 그런 설명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고 다만 계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알면서 걱정과 반대와 이런 얘기들이 계속 같이 논의가 된 거고요.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 보통 아주 그 공식적인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절차적, 실체적 좀 흠결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했고 한 7분 정도 짧게 했다는 발표는 거짓이네요.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런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회의장에 그러면은 윤석열은 나타났습니까? 대통령님도 더 계셨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얼마나 계셨나요? 제가 지금 뭐 정확히 워낙 저희가 좀 그 상황이 좀 급박한 그런 차원이어서 정확히 몇 분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다 알려지지 않겠나. 중간쯤 들어왔습니까? 국무위원들 한 중간 정도 모였을 때?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제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적당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좀 수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와서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고 국무위원들이나 총리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대통령님께 우리 국무위원들이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화내면서 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이거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화를 내신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누구가 반대했습니까? 전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와 걱정의 그런 의견들을 우리 국무위원들끼리 앉아 있을 때도 했고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로드맵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몇 시에 발표하고 몇 시에 한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때는? 계엄을 한다는
그런 것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깊게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몇 시에 발령한다는 것도 결정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수사 과정을 거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 사령관도 심의를 해야 돼요. 계엄 사령관에 대한 언급은 누굴 할지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런 포멀한 국무회의처럼 운영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누구가 되는지 그때 인지했습니까? 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계엄을 한다 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국무위원들의 걱정 그리고 반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김용영 국방부 장관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경황도 없고 걱정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계적으로 우리 국무회의를 하던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왔었죠. 네, 같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뭘 하던가요? 걱정을 굉장히 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실장은 뭘 하던가요? 안보실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또 누가 와서 걱정하던가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좀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무회의도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 그러면은 그 비상 계엄이 발령을 그러면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TV 보고 알았습니까?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 언론에 발표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TV 그 당시 봤습니까? 거기서는 TV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저희는 그 국무회의 장관들이 가끔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데였습니다. 거기에 있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TV를 켜놓고 대통령 발표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 TV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발표했다고만 들었습니까? 네. 발표하면서 좀 이따 포고령의 발표가 됐는데 포고령은 언제 봤습니까? 그거는 저희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포고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계엄 집행하는 쪽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했는데 발표를 했지만은 전 국민이 포고령이 뭔지 알아요. 방송에도 나왔고. 근데 국무총리께서는 6시간 동안 포고령을 뭔 내용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포고령은 국무회의에서는 전혀. 아니 국무회의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22시 30분경에 발령이 됐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한 30분 있다 포고령이 내려왔어요. 네네.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게 포고령입니다. 그걸 비상계엄이 끝난 6시간 후에 알았다는 겁니까? 네, 저희는 발표된 다음에 알았습니다. 발표된 다음 그러면 11시 반경에 알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텔레비를 보고 포고령이 집행이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집행됐으면 갖고 오라 해서 내용을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포고령 내용을. 저희가 거기에 있다가 다시 그 각 부처로 장관들이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정 조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있는 과정에서 다 이제 알게 됐다는 말씀. 그러면 비상계엄이 되고 6시간 동안 총리의 행적은 어디에서 뭘 했는지 개략 얘기 좀 해주십시오. 시간대별로. 네, 제가 제가 11시 5분에는 대통령실을 출발해서 서울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서울청사에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나오고 그래서 서울청사로 제가 2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대통령실에 2시 반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거기에 따라서 해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리고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부터는 이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을 정말 이 해제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공식적인 국무회의와 같은 그런 절차를 아주 계속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는 몇 시에 했습니까? 해제 국무회의는 저희가 4시 반에 그 해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국무회의는 아마 한 4시나 4시 15분 정도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습니까? 해제 결의안은 이미 공안시 02분에 통과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고 대국민 담화를 해제하는 것을 담화를 하시는 걸로 준비하고 또 저희는 또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아니 총각을 다투는 일인데 3시간 이상 걸렸잖아요. 이것이 국무위원들의 태도라 봅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용산의 국무회의장으로 소집이 되고 안건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안시 02분에 해제 결의가 되면은 바로 총리께서는 전화를 해서 대통령한테 해제 건의도 하고 오면서 계속 전화로 설득시켜야 되는데 2시 30분에 겨우 가서 얘기를 했단 겁니까? 그때 얘기할 때 대통령은 뭐라 얘기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해제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밖에 반응이 없었습니까? 네, 해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해제 그 담화문을 준비해서 발표하시고 저희는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안건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비상계엄이 돼서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로 난입하고 보좌진과 대치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장면, 시민과 대치하는 장면 보셨죠? 네, 봤습니다. 뭘 느꼈습니까? 네, 참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그럼 그때 총리는 조치한 게 뭡니까? 그거는 일정한 총리의 그 계엄에 대한 집행의 바운더리는 사실 조금 벗어났다는 거죠. 저희는 계속 저 총리실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 상황을 검토하고 또 국회가 그렇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통보되는 거 정부에 통보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그게 2시 1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특전사 요원들이 실탄을 다 대부분은 장전을 하고 작전을 해요. 그러면은 아마 총리께서는 실탄이 없는 거를 몰랐을 것 같은데 실탄 여부 그 당시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집행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실탄을 갖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예측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시민들의 피해가 유혈 사태가 날 거란데 그냥 앉아서 손 놓고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군이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저희로서는 2시 10분에 국회에서 정부의 통보가 왔고 그때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제 국무회의 할 때는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국무회의 그 자체는 뭐 한 5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안건을 만들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하는 그런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5분 동안 누구누구가 발언했습니까? 해제에 대해서는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찬성인데 발언자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5분 동안.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제를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견이 있느냐 묻고 모두 다 이견이 없는 것을 알고 통과시키고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 안건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있었습니까? 대통령님은 그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본인 사무실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무회의장에 있었고요. 그럼 5분 동안 국무회의 해제를 했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4시 반에 일단 그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좀 상황이 끝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머물다가 각자 자기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비상시국인데 그냥 각자 보냈습니까? 총리님은 국무위원들한테 뭔 지침을 줬습니까? 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엄의 어떤 그 영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분야에서 나타날 테니까 이러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역할을 좀 집중적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전국 단위로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 알고 있었죠? 저는 네. 전국 단위로 되면은 이번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계엄사, 지구계엄사가 설치되는 거 알고 있죠?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인 계엄의 집행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큰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무총리가 지구계엄사, 지역계엄사가 몇 개 되고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까? 각 군단급의 지역계엄사령관이 돼서 각 지역마다 전국 방방곡곡에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군이 들어가서 통제해요. 여러분들 국무장관실에도 바로 중령급 장교가 가서 장관 비켜 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몰랐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행은 계엄 사령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리나 장관들은 직접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경 복지부 장관 나와주세요. 네,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비상계엄 관련 국회 현안 질의 내용 보셨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간밤에 12월 3일 밤에 그 대통령의 생중계를 통한 대국민 담화 그 전후로 그리고 자정을 넘겨서 해제까지 과연 국무위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총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조금 당시 상황 증언이 나왔습니다. 차 교수님,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이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랄 것이 한 총리의 표현에 따르면 포멀한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정보조직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은 안건을 미리 상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몇 명의 국무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금 밝혀진 바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11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있는데 15명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국무회의에서 어떤 사안을 논의해가지고 의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에 들어온 국무위원 기준으로 하면 5분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비상계엄안에 대해서 서로 걱정하고 반대하고 뭐 이런 얘기만 했다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1시간이지만 마지막 국무위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5분 정도다 이렇게 해서 전혀 우리가 그 헌법에서 정해진 그러한 그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국무회의 심의는 개최되지 않은 것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예, 마침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비서실에 지난 6일에 요청한 자료를 오늘에야 받았는데요.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당일 국무회의는 밤 10시 17분에 시작해서 밤 10시 22분에 종료됐다고 대통령 비서실이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 동안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건데 또 이에 더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포멀한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한 걸 봐서는 국민들이 뭔가 그래도 국무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마지못해 이게 진행된 것조차 아니라 정말 아무런 의견 교환 없이 사실상 대통령이 답을 정해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JTBC 저녁 뉴스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또 앞으로도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국무회의, 계엄령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5분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고 이마저도 한덕수 총리의 말에 빌려서 말씀드리면 포멀한 회의가 아니었다라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조금 전에 긴급 현안질을 마쳤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께 드릴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되는 대로 일단 질문을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국방회의에서 있었던 이 곽종근 특정사령관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데 현장 취재 기자에 따르면 사실상 경찰이 진입을 못하고 있다, 대치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개의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수사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한 걸로 봐서는 검찰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 국수본이 특수본을 만들어서 지금 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법원에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즉 경찰과 다른 수사 주체인 검찰, 영장 청구권자죠. 그리고 영장을 판단하는 법원, 그리고 경찰 이 3주체 간에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개에 대한 소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과거에 여러 역대 대통령들께서 계실 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이미 제출 방식에 의해서 지정해서 가져가는 대치가 조금 있었긴 했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소위 이제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의 제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이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구속되고 탄핵돼야지만이 나라의 국정이, 나라가 안정되고 대외적인 신인도도 외국에 대한 신인도도 제고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지금이야말로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게끔 소위 용산 대통령실을 문을 열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나라의 안전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그 충격적인 양심 고백, 그 증언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그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증언인데 이 발언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어렵게 받아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직접 지시를 비화폰으로 받던 특수전 사령관이 소위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그 라스트 오더, 즉 마지막 명령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점이 내란죄의 수개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제 진술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놀란 게 대통령이 직접 의결 정족수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한 그 정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기 위한 거니까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바로 그 점이 소위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거고 군대를 파견해서 했기 때문에 폭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딱 떨어지는 내란 수개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증언 중에 곽 특수전 사령관이 계엄령을 인지한 시점도 당초 3일 선포 직전, 그러니까 당일 한 20분 전쯤이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는 12월 1일, 그러니까 선포 이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리 상당히 대통령부터 지시가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2월 1일 날 계엄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12월 1일 기준에서 12월 3일 날 발동 여부가 확정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장악을 해야 되는 6개소, 즉 국회, 민주당, 그리고 선관위 셋, 그리고 뉴스공장 이렇게 6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그 12월 1일 날 사전에 알았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이전부터 계엄의 징조들이 조금씩 생겨오고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자기는 이것이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 그 당시에 계속 고조되고 있는 소위 드론을 날린다든지 또는 포를 쏴가지고 소위 국지전을 유도해서 어떠한 상황을 만들고 비상계엄의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계엄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객관적인 어떤 안보 불안에 그것을 초래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곽특수전 사령관이 오전에는 굉장히 답변을 아꼈다가 오후에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박 의원님께서 어떤 좀 공을 들인 겁니까? 제가 오전 질의 때 2번째 통화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이전 질의에서 곽 사령관의 답변 태도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경청을 했고 또 얼굴 표정들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왔거든요. 근데 2번째 통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러한 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찔렀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에 대해서 제한된다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곽 전 사령관이 저를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국회 모처에서 만났고 장장 한 4시간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변호인도 붙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2월 1일 또는 대통령의 라스트 오더 마지막 명령 이런 것들을 진술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곽 사령관이 네. 아직 밝히지 않은 충격적인 고백이 더 있습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제가 알고는 있지 않은데요. 저에게 얘기한 것 중에 물론 저 국방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또는 다칠 수 있다. 라는 그 발언입니다. 지금 그 당시 휴대했던 707 특임단의 무장 상태는 전기 충격총하고 테이저건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공포탄인데 그리고 권총을 실탄 없이 들어갔는데 테이저건을 맞으면 죽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으로 과연 유혈 사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될까? 탄약은 사실 국회 근처에서 지금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점에 대한 곽 사령관의 진술이 혹시 있을지 하는 그 점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 특수전 사령관 관련한 진술은 어제부터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당초 한 차례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알려졌었는데 어제 국회 진술로 2차례,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 이유로는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끌어내라는 취지로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어제 폭로가 되어서 이 부분도 수사 상황에서 많이 중요한 팩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이런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단순히 병력 이동을 확인했다는 그 처음 증언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어제는 직접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과 관련해서 예. 강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가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국헌 문란의 목적인데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물리력을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과학특전사령관의 어떤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국헌문란의 목적을 추단케 하는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국헌문란을 더욱더 사실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겠지만 어제 곽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혜진 기자, 그리고 박범계 의원 연결 전에 중요한 사실 다시 한번 이거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령을 생중계에서 선포하기 전에 과연 국무위원들은 제대로 이 일을 논의했는가, 누가 참여했는가 등등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전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 행안부에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가 관련한 내용 일부를 공개를 한 건데요. 예. 이 자료에 따르면 3일 당일 국무회의는 10시 17분에 시작을 했고 10시 22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5분 동안 한 거네요? 네, 5분 동안 국무회의가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인 10시 23분에 담화 생중계가 시작이 됐고요. 6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담화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또 직후인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서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포멀한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국회 현안질에서 말을 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당시 5분짜리 국무회의에 관해서 포멀한 회의가 아니었다.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는 형식이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뭔가 진중한 논의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을 거다라고 기대했지만 지금 나온 정황으로는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예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지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죠. 계속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시간 반 전쯤부터 제 뒤로 보이는 곳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건데요. 현재 의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질의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가 본인이 대신 하겠다고 했지만 연이은 요구에 결국 여러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내란이 무엇이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정말로 지하 벙커에 가두려 했느냐, 이런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내일 발의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민주당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사실관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정리할 게 좀 남아서 내일로 미뤄진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탄핵안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명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탄핵안은 오는 14일에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3명만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의 기류가 첫 탄핵안 때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시에 반대 투표를 했던 김상욱 의원, 이번에는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오늘 조경태 의원도 찬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 원래 투표를 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죠.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번 탄핵안에는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당에서 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한 의원들이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탈표가 벌써 5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투표 자체도 최소한 10명 이상이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일단 5표가 찬성을 던질 뜻을 밝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끝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닌데 윤 대통령이 통제하려고 한 혐의가 있고 이걸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봤다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동의를 하면 실시할 수 있는 건데요.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은 꼭 필요하고 이걸 포함해서 꼭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JTBC 뉴스 특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향만 풍기는 오징어랑은 게임이 안 되지. 더미식 오징어라면. 저 커피 한 잔 기부할게요. 커피 한 잔 값으로 폼나. 오늘도 너무 예뻐. 내 마음, 난 마음까지 폼나. 작은 나눔으로도 우리 하루가 폼나. 모두의 내일이 폼나. 나누면 나눌수록 함께하는 세상이 폼나. 올겨울 사랑의 열매에서 나를 폼나게. 세상을 폼나게. 사랑의 열매. 새로운 종의 출현? 이상한 나라의 짝짝이 양말? 우드삭스. 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함께했고요. 또 정치부 구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JTBC 뉴스 특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특집 5대0 라이브에서 계속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